안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P통신을 비롯해 공습 피해를 보도하던 다수의 외신 사무실이 있는 건물까지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무력 충돌이 2천여 명이 희생된 지난 2014년 50일 전쟁 때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해법은 없는 건지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국제면을 다 국제 뉴스를 이 소식이 다 점령하고 있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피해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오늘이 벌써 공습이 시작된 지 8일째인데요.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새벽에도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공습을 강도 높게 단행을 했습니다. 공습 7일째인 어제죠. 16일에는 가자지구에서 하루 기준으로 최소 42명이 숨졌어요. 그래서 10일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발표에 따르면 10일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1180여 회 공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날아온 로켓포탄이 3150발이 넘는데 이 중에 90%는 아이언돔 미사일로 요격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10일 이후 지금까지 양측의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가자지구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데요. 어린이 58명을 포함한 197명이 사망을 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린이 1명을 포함한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팔레스타인 측이 1200명 이상, 이스라엘 측이 28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숫자는 아직 오늘 공습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자지구에는 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역에 지금 식수, 식량, 전력이 끊겼습니다. 폭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재민이 크게 늘어나니까 지금 시설의 수용들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인도주의적인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폭격 외에 이스라엘 전역의 도시에서 유대계 또 아랍계 주민들 간의 폭력 충돌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전 양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안 평화라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7년은 그랬죠. 네. 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시작은 유대인 정착민들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셰이크 자라 주거 지역에서 여기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퇴거시켜달라라고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월에 1심이 열렸는데 유대인 정착민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첫 번째 심리가 10일로 잡혔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서안지구에서 좀 소규모로 폭력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5월 7일에 충돌이 격화가 됐는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알 아크사 모스크에 모여서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종료를 닷새 앞두고 마지막 금요일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에서 이날이 굉장히 신성시되는 날이라고 해요. 권능의 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날 안 그래도 지금 소요 사태가 계속돼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위 사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확산될 걸 우려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기도회를 해산할 것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경찰이 이제 대항을 하게 됐고요. 이걸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을 하면서 이날 2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인들이었고 이 폭력 사태는 계속 9일까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켓포와 또 폭격들이 이제 주고받게 된 건데 이날이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이스라엘 국경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7년 6.1 전쟁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걸 기념하는 이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유대교도들이 이 성전산 안에 있는 통곡의 벽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 아크사 사원도 성전산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경찰이 폭력 사태가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 알 아크사 사원 기도회에 참석을 하러 왔던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저항을 하니까 또 강경 진압을 하게 됐죠. 예. 결국 하마스가 이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면서 이스라엘의 로켓포를 10일부터 발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해서 지금 8일째 계속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누구 땅이냐 이렇게 네. 규정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어찌됐든 팔레스타인인이 사는 네. 땅을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네. 점점 밀어내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착촌 상황은 어때요 지금? 지금 2020년 현재까지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의 한 10%에 달하는 65만에서 75만 명 가량이 지금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착촌이라는 게 이스라엘 정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파 단체들이 팔레스타인 마을하고 사유지에 지은 마을인데요. 사실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영토인데 여기에 네. 정착촌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가 시작된 곳이 동예루살렘인데 여기 22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장악한 면적이 동예루살렘의 86%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이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4만 명, 훨씬 더 많습니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나머지 굉장히 좁은 공간에 몰려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가 서울의 절반 면적 정도인데 여기에 200만 명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불법 점거하면서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엔 안보리가 점령돼서 좀 철수하라라고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에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들인 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이었잖아요. 오스만 제국 시절은. 네. 그때는 토지 소유 관계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던 땅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시절에 토지 대장을 뒤져봐도 딱히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팔레스타인 전문가들은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굉장히 트럼프 정권이 친예. 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착촌을 확대하는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역사가 다 뒤엉켜버려가지고 네. 이거 다 어떻게 해법을 마련하기가 정말 정말 어려운 어렵죠. 상황인데 네. 지금 그 또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여러 개 그 종교가 네. 성지를 지금 공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안 그래도 종교적 갈등이 좀 많았던 곳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는 좀 서로 간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서로가 다 나가야 된다. 우리 것만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산이 유대교의 성지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장소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허물었잖아요. 다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또 그 안에 세워져 있고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서쪽 벽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극단주의 유대교 단체들은 이제 모스크를 허물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국제법상 지금 중립지대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이 성전산이 성지인데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승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곳을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교의 3대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네. 여기도 신성시하는 그런 성지인데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또 무슬림들대로 이곳을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양측 간에 종교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종종 발생했던 곳인데 지금 이번에도 이곳에서 성전산을 중심으로 충돌이 빚어지게 됐죠. 근데 지금 유대교하고 네. 이슬람교 두 종교만 얘기하셨지만 기독교도 그리스도 교회 성지이기도 하죠. 하고 조로아스터교의 성지이기도 네. 하고 굉장히 다 가보면 복잡하게 그러니까 사실 얽혀있잖아요. 중립지대로 만들어둬야 네, 된다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네. 건데 그것도 지금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갈등 이면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하마스의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좀 혼란한데요. 2년 동안 4번이나 총선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번번이 연정이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3월에도 총선이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당이 좀 표를 많이 얻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단독 연정이 안 되니까 단독 이제 그 정부 구성이 안 되니까 네. 연정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협상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우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좀
이용하려는 극우파들의 준동을 방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람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동 전쟁 당시에 여기서 좀 이번에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모임을 갖지 못하게 좀 막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라마단하고 겹쳤으니까요. 그렇죠. 충돌이 눈에 뻔했는데도 일부러 놔뒀다 방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연정 구성만 어려운 게 아니라 비리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무력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 네타냐후파가 다음 달 2일까지 연정을 위한 그런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정을 하려면 혼자서 안 되고 아랍 정당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면 유대인 정당하고 아랍 정당이 공존을 그렇죠. 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랍 정당이 손을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도 또 연정 구성하는데 실패하면 총선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총선이 벌어지면 대체로 이제 민심이 강한 지도력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황이 유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어떠냐.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강경파가 하마스거든요. 네. 그리고 서한 지구는 온건파 파타가 지금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분열이 돼 있는 상태인데 두 정당이 15년 만에 통합 총선을 이제 22일에 치르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지난달 29일에 이 총선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대패할 걸로 나왔거든요. 하마스가 이길 걸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승을 기대했던 하마스가 지금 불만을 지금 표할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의 분석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타냐후 총리랑 하마스가 정치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전술에 의지해왔다. 둘은 적대적인 공생관계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양측이 지금 원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멈출 수 있지만 어느 쪽도 서로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이에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이걸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긴 했습니다. 16일 일요일인데도 화상으로 첫 번째 공개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회의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인 미국이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해봤자 성과가 안 날 거다라고 이제 예견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결국 아무런 지금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가 10일하고 12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미국이 14일 회의 일정도 좀 거부를 했었다가 국제적으로 비판이 너무 거세게니까 나머지 상임 이사국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거든요. 결국 일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해봤더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하나도 굽히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미국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 그냥 양측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휴전을 추진한다면 지원하겠다.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 노선과 우린 다르다. 미국이 돌아왔다. 우린 다자 모드에 복귀하겠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일성이었는데 이것과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도 강대국들이 문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만 늘어놓으면서 국제 분쟁이나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 문제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중국이 또 반대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반대해서 또 안 되는 거고. 국제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대외 전략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되돌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중국과의 경쟁이잖아요. 핵심 전략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네. 대아시아 정책을 중시하겠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갈등이 격화되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 문제에 그나마 관심이 있는 건 이란 핵협상 복원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뒤로 밀어놨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 취임 후에 이제 각국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랑 전화 통화하는데도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 정상과 통화를 했을 건데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첫 번째 중대 외교 정책상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던 중동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의 공격, 로켓포 공격이 먼저 시작된 건 맞죠. 이제 소요 사태를 빼고.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는데 민간인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AP통신 사무실을 폭격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좀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건물에 하마스 조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 네. 국제사회는 이게 오히려 가자 지구의 인권 침해 상황이 알려지는 걸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폭격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재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없게 되니까 자기들이 더 공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미국의 우려를 이해 네. 못할 바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대중국 압박 전략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동에서 만약에 수렁에 빠지면은 네. 다시 또 군사력을 동원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했는데 네. 다시 또 중동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그렇죠. 우려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은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상황이고요. 미국 정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더는 이스라엘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는 압박에 직면했다라고 지금 가디언지가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사실상 뭐 양측 정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 정상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그런 통화를 가졌습니다. 15일에요.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적인 성향의 범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지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샌더스 의원이 진보 성향 의원으로 상원 네. 의원이 유명하죠.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대대적 폭격은 비양심적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금 미국이 매해 이스라엘에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조 5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군사 원조를 이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촉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 같이 이제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디언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설정을 해왔던 친이스라엘적 노선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거겠지만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희생이 늘어날수록 이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지형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노선이 다소 바뀔 여지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무력 충돌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권한이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하고 같이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들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맹렬하게 좀 공격을 해왔잖아요. 공개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똑같은 무슬림인데 누구는 인권 문제를 얘기해주고 왜 팔레스타인 얘기는 해주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이제 인권 문제로 이제 미국에 반격을 가하고 있는 셈인데 지금 중국은 미국이 반대해서 안보리가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면 우리가 이들 간의 평화 협상을 주관할 뜻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미얀마 사태 때랑은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해결을 좀 중시해야 된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의 태도는 중동에서 미국을 좀 견제를 해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지렛대로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뭐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질 않았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중동 사태가 지금 며칠 안 남은 사이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에서 지금 아시아 문제가 더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적 역량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블린턴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가 이게 다 지금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우리 문제가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근데 유럽 정부들은 반유대주의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요? 지금 유럽의 주요 도시 뭐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이러다가 반유대주의 움직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유럽 정부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집회에서 유대인을 향한 공격적 발언과 행동을 보인 참가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사에서 유대인이 또 차별받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7년 전처럼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은 분명히 최악인데요. 최악이죠.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들어간다면 이스라엘로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 실제로 가자지구의 지상군을 2014년에 투입했었는데 지금 그게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조사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좀 안 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빨리 좀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뇌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